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행정사 시험 대비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구인지도 좀 아셔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 시험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한 3시간 동안의 시간을 좀 마련해 놨는데 1교시에는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법은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2교시와 3교시는 제가 프린트 드렸습니다. 소확행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법 이야기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제 필수 수업이에요. 반드시 제 이 수업을 들어야지만 제 수업을 따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끌려오는 식으로 한번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행정사 시험이랑 공무원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공신력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1교시에는 오리엔테이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뭐냐면은 오직 행정사 합격을 위한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행정사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해왔고요. 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 본격적인 이론 교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론 교재도 오직 행정사 합격을 위한 이야기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행정법을 처음에 딱 접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뭐라고 느끼시냐면은 행정법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행정법은 생소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법대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법대생들이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빠르면 2학년 2학기, 늦으면 3학년 1학기쯤에 접하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은 법 기초 과목이 아니라 응용 과목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민법, 형법, 헌법, 기본 3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겠죠. 그 법을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행정법 좀 공부해 볼래? 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행정법이지, 처음부터 법대 입학하자마자 행정법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대 입학하자마자 행정법 가르치고 했으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한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뭘 이런 걸 가르치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고전하는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행정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가 없습니다.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날부터 법률 유본이, 법률 우인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니, 항고 소송이니, 당사자 소송이니,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학에 대해서 접하는 상황이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TV 같은 데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화나 TV 같은 데서 접하는 법학 상황들은 조금 자극적인 소재를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을 했다던가 폭력을 저질렀다던가 약간 사람의 말초신경을 저지르는 테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행정법적인 상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가 생소하지, 상황이 생소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시험에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니까 이제 암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하려고 봤더니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양이 너무 많다 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시험 교재를 보게 되면 100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사 시험은 제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0피 정도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양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수가 없어요. 용어는 생소하지, 상황 자체는 어렵지, 양은 많으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전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법전을 피게 되는데, 여러분 법전은 아시다시피 법 조문을 사전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것을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제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법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정법전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년 전에
행정법전이 처음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럼 행정법을 무슨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냐? 그냥 행정과 관련된 법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도 행정이고요. 병역도 행정이고요. 환경도 행정이고요. 위생도 행정이고요. 경찰도 행정이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그냥 행정이에요. 그냥 행정과 관련된 법을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체가 많고 단일화된 법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산재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행정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 첫 번째는요. 자, 행정법의 용어부터 좀 꼼꼼하게 정리해 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어가 항상 기본이 되는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어도 문장 자체를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단어와 수거 하나하나를 해석하다 보면은 문장이 끼워 맞춰줘가지고 해석이 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소해 보이는 행정법 이론이 용어가 정리가 되는 순간 아, 이 용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구성될 수밖에 없겠구나가 끼워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독 하실 때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용어만 제대로 정리해도 2회독, 3회독 할 때는 처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계속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용어에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용어가 껴 맞춰지게 되면은 이론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외계어인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다가도 용어가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 이론이 이 용어를 기반으로 생성된 거구나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이론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론이 이해가 되는 순간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껴맞춰지게 됩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요. 판사들이 내린 판결문을 판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얼굴이야. 너는 집에 가.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는 평상시에 내가 싫어하는 얼굴이야. 너는 사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는 감정적인 상황을 감정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법에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넌 요걸 위반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론을 현실화시켜서 결론 낸 게 판례인 것이지 결코 감정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용어가 이해되고 이론이 이해되면은 판례가 판사가 그런 식으로 판결 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판례도 단순한 암기의 테마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게 되고 또 사실관계를 보면은 은근히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그 퍼즐이 껴맞춰지는 순간 단순한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도 오래 남을 수밖에 없겠고 시험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겠고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습은요.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테마예요. 만약에 제가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성적이 오르신다. 정말 공부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습하게 되면 제 실력이 오르지 여러분의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복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냐에 대한 방법론보다는 일단은 수업 끝나자마자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행정법이 생소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생소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거절하려고 하는 뇌의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소한 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익숙한 걸 좋아하게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휘발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빨리 그걸 까먹기 전에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났다. 실강 끝나셨으면 집에 가셔 바로 공부하시던가 혹은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인강 적고 바로 공부하시던가 라는 식으로 따라가시는 게 맞지 오늘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술 한잔하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아니요. 반 이상 날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은 당일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중에 행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문제들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행정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거나 혹은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었지만 행정사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푸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거에 99% OX를 통해 가지고 옆에 보조단 문제에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행정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나왔었지만 행정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넣어놓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이론을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익히시고 OX 저랑 같이 풀시면서 수업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OX 문제 풀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풍성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커리큘럼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학원에 기출문제를 푸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이 기출문제는요. 단원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맨 마지막 단원까지 제가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배열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풀 내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OX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상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도 배우셔야 되고요. 기존에 나왔었던 것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 요걸 걸러주는 게 학원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원 강사, 행정사 시험을 대비하는 강의하기 앞서가지고 너무나 많은 직렬의 학원 강의를 해왔었거든요. 군무원, 보건복지부 준비하는 거, 각종 공무원 시험, 경찰, 모든 직렬을 거의 다 공부해 왔었기 때문에 보면은 대충 이런 것들은 행정사 시험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느낌이 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나온지에 대한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예상문제 풀이에서 기출문제 나왔었던 것을 복습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올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같이 풀어보시게 되면은 행정사 시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꽈락을 면하는 과목이 아니라 절대적인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점수를 만드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시기 앞서가지고 그냥 법을 공부하시는 건 맞다 보니까 법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대한민국의 법은 크게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자가 한자로 사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개인과 관련된 법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죠. 또 민법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민자가 한자로 국민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군요. 그래서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강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는다던가 내가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사 먹는다던가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민법 적용되는 영역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사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이라고 하는 한자가 공익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거든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법이라는 법보다는 국가가 개입되어서 형성된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형법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할 법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때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사기쳐서는 안 되겠고 사람 죽여서는 안 되겠고 또 물건 가져가면 안 되겠고 최소한의 법질서에 대한 규율해 놓은 법을 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럼 누가 처벌하거든요. 국가가 대신 처벌을 해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되어서 형성되었으니까 공법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헌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 헌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헌법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1등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1등 법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헌법은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가지는 권리, 이걸 세 글자로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되는 순간 너는 이런 권리를 갖고 살 수가 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유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등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참정권, 투표하는 권리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권리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야기, 통치구조,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이렇게 3대 권력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 한 군데에 몰려있게 되면은 이거 독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권력을 세 가지로 쪼개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오고 있는 게 헌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일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이 맞냐? 국민이 직접 만드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규율하는 법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든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입법부 혹은 국회 혹은 의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적용될 만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법부라고 해서 입자가 한자로 세우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입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지만 입석이 서서 가는 좌석을 입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세우는 부서를 입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법을 세우는 게 뭔데? 법을 만든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곳인 거구나, 만드는 곳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여기 사자가 한자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법에서의 사자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의 사자는 개인, 국민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으면은 여기서의 사자는 수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키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을 지키는 부서를 사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할을 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때리면 안 돼라고 법이 써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법에서 사람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법을 해석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사법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즉 여기서 만든 법을 여기서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행정부라고 해서 행자가 한자로 실행시키다, 집행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법을 실행시키는 역할하는 것을 행정부 줄여서 정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경찰관이 그 법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법을 근거로 사람들 단속하는 것도 하겠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국회의원이 병역법이라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그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활용하는 역할로 한다는 뜻이겠고요. 즉 여기서 만든 법을 여기서 실행시켜주는 거구나라고 해서 법을 집행한다, 법을 실행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3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고, 그럼 행정법은 이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법에서 대한민국과 3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법은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행정법은 서로 관련이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헌법과 행정법은 행정법 교재에서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시스템과 동반자구나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뜻이겠고, 그럼 이제 행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밝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정부 조직도를 한번 좀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이 정부 조직도를 지금 암기하자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가 있는지 대충 한번 느껴보자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점에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겠죠.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2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무슨 처로 끝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무슨 처로 끝나는 부서들이 있고요.
또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부로 끝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무슨 부로 끝나는 부서도 다 행정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청으로 끝나는 부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무청, 방위산업청, 경찰청, 소방청 등등등 청으로 끝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다 행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 산업통상, 농림축산, 문화체육, 행정안전, 국방, 법무 이런 걸 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그냥 행정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걸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니까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무총리와 부, 처, 청, 즉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즉 행정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행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만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요. 그냥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쳤으면 아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강의를 하고 인사라도 해야 뭔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겠지. 지나가다 보면 아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뭔가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중간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작용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법은요. 첫 번째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까 살펴봤었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총리, 부처청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작용에 대한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용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일반 국민과 국민 사이에도 많은 작용들이 오가면서 삽니다. 어떨 때는 친구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친구한테 조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친구한테 명령하기도 하고 등등 많은 작용을 하듯이 행정부도 국민한테 많은 작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배운 한 파트가 존재를 하고, 세 번째가 이 작용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 봤을 때 행정부 직원 찾아가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송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즉 행정법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두 번째는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세 번째는 국민 구제받는 거에 대한 한 파트,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법이 유기적으로 형성된 법이구나, 연관되어 있는 법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어 번 정도 있다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행정법은 다가왔다는 뜻이겠고, 다가오는 순간 행정법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과정만 잘 거쳐내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은 굉장히 고득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행정법이 출제되는데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론과 법조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95% 이상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한 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요. 여기 50, 여기 50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론과 법조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에 대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대충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판례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막 지엽적이고 어려운 판례들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판례 위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특히나 우리 행정사 시험은 행정의 전문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법적 지식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엽적인 걸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판례만 껴맞추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만든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확답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행정사 시험을 출제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도요, 지엽적인 이론들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주요한 이론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주요한 이론이 많이 출제되는 거구나. 물론 지엽적인 이론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에 성적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문제 숫자는 아니라 기껏해야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수준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하는 수준으로 멈추게 되지 다수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최소한 꽈락은 절대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위권 가는데도 아무 지장 없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대표적인 판례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제가 판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사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판례 출제하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출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 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판례 위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지문의 길이 역시 길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 보게 되면은 한 보기가 3줄, 4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사는 한 줄 혹은 2줄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으니까 문제 푸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24년도 이번 올해 시험 봤었던 시험 문제 중에 32번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풀자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의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길이가 2줄, 한 줄,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기보다 이론과 판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 시험 문제를 13년도부터 24년까지 다 풀어보면서 느낀 결과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때만 정말 근데 어려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출제가 되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모든 이론을 다 이해시켜드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하다 질문하면 그건 받아줄 자신 있는데 수업 시간 때는 모든 걸 다 이해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 패턴으로 나오니까 요 단어, 요 문장만 기억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론은 다 이해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기보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 문제 맞추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요 단어와 요 문장 암기해서 가져가세요. 라고 제가 이해와 암기의 균형을 맞춰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해해서 암기해 갑시다. 요거는 그냥 암기만 들어갑시다. 균형을 맞춰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업 시간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커리큘럼의 제 목표는 반복해주자, 여러 번 설명하자라는 뜻과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공부하자가 제 기본적인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규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확정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변할 수 있긴 하겠지만 큰 틀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오늘 하는 내용이죠. 9월 달에 인문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OT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소확행이라고 하는 시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수업이 필수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무조건 인강으로 요거는 듣고 제 수업을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9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는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이해시켜드리는 거 위주와 요거는 좀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하는 걸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심화 강의가 문제인데 심화 강의를 1월 달부터 2월 달 동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1월 달부터 2월 달 동안 진행할 때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요약식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간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이때 뭐 할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 강의에서 다 다루지 못했었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모아서 여기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이 좀 요약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지 않았던 것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약 강의 위주로 진행하기보다는 요약과 더불어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을 여기서 모두 메꾸는 식으로 강의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상황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3월달과 4월달부터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걸 모두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에 출제를 하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굉장히 올라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월달과 6월달 되면은 파이널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제가 이 파이널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예상 문제를 여기서 푸시게 될 겁니다. 5월 달에는 3월 달과 4월 달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 플러스 앞으로 나올 만하다고 느껴지는 것들까지 다 섭렵하셔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이게 모의고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월 달에 마중물 특강이라고 하는 걸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중물 특강은요,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사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올해 5월 달에도 여기 마중물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험생들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싹 정리가 되네요 라고 했었고 플러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기에 앞서가지고 엑기스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특강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합격한데 아무 지장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행정법에 단일화된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법의 이름이 행정기본법이거든요. 이게 법조문이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0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팍 꽂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특강을 또 따로 말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중물 특강.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알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중요하게 챙겨야 할 프린트물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중물이 끌어올린다는 느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중요한 프린트물이라는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1년 동안 배웠던 커리를 딱 정리한 듯한 느낌으로 하셔서 수험장 들어가시게 되면은 분명히 다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 함께 공부하자는 말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행정법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구심으로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법은 의구심에서 느낌표로 바뀔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함께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함께 공부하자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냐면 나는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으세요. 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쉬는 시간대에 딴 데 안 가요.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교실에, 교무실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사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질문에 상관없고 참고로 인터넷에 제가 카페 하나가 있거든요. 카페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활성화 자체 안 됐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카페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셔도 상관없고요. 더준 행정법 이야기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카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 수험생들도 있고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자유 게시판도 있으니까 또 질문 게시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접속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시고 정보도 캐치를 하시고 하다 보면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나중에 가입하시면은 도움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는 같이 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 적으세요. 이건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같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전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공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 고민 상담 있으시면 해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다 제 능력 하에서 정리해 드릴 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가 좀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카를로스 푸요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수가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에서 전설적인 선수로 불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수비수예요.
선수 생활하면서 주장도 했었었고요. 근데 이 선수가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장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를로스 푸요라, 너 그렇게 뛰어다니면은 힘들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답변한 게 명언이었었죠.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은 내일은 뛰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험생들한테 맞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셔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학원 강사인 저도 수업 끝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다음 주 수업 준비하고 자료 챙기고 문제 만들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수험생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쉬게 되면은 그만큼 할 일이 내일로 미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착실하게 살다 보면은 시험은 언젠가 다가와 있고 그 시험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힘들어도 오늘 걷지 않으면은 내일은 더 할 일이 많아진다는 생각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내년 6월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가신다면 분명히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있고 1차 고득점 맞으면 2차에서도 여러분들이 글로 쓰실 때 굉장히 유리한 것을 차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가가서 1년간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고마운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항상 강사 활용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와 3교시는 아까 말씀대로 소확행, 그 테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